네, 생활상담 오늘은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부부가 같이 뭐 세금 보고를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파산을 할 수 없다. 둘이가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를 하면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진짜요? 따로 보고하시던 같이 보고하시던 네. 파산은 각각 할 수도 있고요. 각각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본인 선택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부부인 경우에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부인 경우에 이제 그런 자녀들의 뭐 학자금 대출이나 앞으로 아이들 이제 커 나가는 것 때문에 남편만 파산 신청하고 나는 안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런 많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진짜. 뭐 한 분은 크레딧을 살려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 나머지 배우자가 파산을 안 하기로 한 배우자가 네. 크레딧이 좋으냐, 또 빚이 없느냐, 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예. 오히려 파산한 배우자가 예. 더 빨리 크레딧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네. 그럼 진짜요. 네,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 판단이 음. 단순히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경험이 많은 변호사한테 물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죠. 네, 경험이 많으신 김영석 변호사님께 꼭 물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 같이 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뭐 두 사람이 같이 할 수도 파산을 할 수도 있고 한 사람만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네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인데 네. 크레딧이 부부가 서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거나 한 사람 너무 좋은데 한 사람은 너무 파산할 정도로 나쁘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진짜요? 같은 어카운트를 쓰고 이러는데도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각각 서로 다르니까. 분리돼 있고 아. 이제 한 분한테 몰아서 쓰신 경우들이 많죠. 예.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한 분의 배우자 중에 한 분의 크레딧은 살려두고 네네. 한 분이 그렇게 나쁜 경우가 있는 네네. 거군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좀 크레딧 카드 점수가 좀 낮은 분이 파산을 하시면 되는 빚이 거예요. 많은 분이 하셔야죠. 빚이 많은 예, 예. 분만 같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네. 거였어요. 또 한 가지 좀 질문은 그 개인 파산하고 법인 회사의 파산이 네.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다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어느 부분이 다른지 서로 뭐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다거나 네. 이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파산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챕터 7, 7장, 네. 그다음에 13장, 11장이 있습니다. 예. 7장은 완전 파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느 정도 지키게 하죠. 뭐 차, 가구, 뭐 집도 네. 지키면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도. 가지고 있는 회사, 개인으로 하시든 뭐 코퍼레이션으로 회사로 하시든 간에 회사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회사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개인 파산의 경우 회사를 지킬 수 있어요? 네. 오. 그래서 챕터 7은 완전 파산이라고 해요. 빚을 하나도 안 내는 안 경우를 내는 거. 챕터 7, 7장이라고 하고요. 13장과 11장은 나눠서 내는 거예요. 나눠서. 내가 5년간 또는 뭐 3년간 내 인컴에서 수입에서 남은 금액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13장과 11장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13장과 11장이 똑같은데 네. 개념상 뭐가 다르냐면 13장은 그 빚의 제한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담보 채무하고 네. 무담보 채무,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같은 무담보 채무의 빚에 뭐 40만 불 가까이 이상 넘어가면 못하게 돼 있으니까 빚의 한계가 있습니다. 상한선이. 상한선 네. 이상이 되면 못하는 거고 네. 그 이하만 그 챕터 13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만약 네. 그 상한선이 넘어가는 부채가 있다면 11장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 그게 이후는 11장. 네. 그래서 13장, 11장이 나눠서 내는 거예요. 리올가나이즈 하는 거죠. 그 빚을 그러면 다 갚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갚을 수 있는 만큼 갚는 겁니다.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천 불을 받으시는 분이 네. 몰기지 내고 차값 내고 기본적인 생활비 이런 거 뭐 교통비 식비 쓰고 나서 남는 돈이 뭐 500불이면 예. 500불을 60개월 동안 갚아라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500불을 60개월 동안 갚으면 3만 불이죠. 네. 3만 불을 갚고 나면 빚이 10만 불이든 150만 불이든 상관없이 3만 불만 내고 끝나는 겁니다. 다 탕감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3만 불은 아닌 거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수입에 설명해 의해서 주신 수입에서 익스펜스를 빼고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예를 들어서 500불, 100불인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100불을 60개월 6천 불 내고 10몇만 불을 지운 분이 있죠. 기본은 60개월로 이제 계산을 하나 봐요. 네네. 그렇고 또는 36개월. 36개월 수입에 따라서요.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네네. 그 책정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계산을 얼마까지 할 수 네. 있느냐. 근데 굳이 완전히 갚아도 갚지 않아도 되는 챕터 7을 안 하고 그래도 갚는 챕터
13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요. 네. 일단 수입이 많이 높거나 예를 들어서 뉴욕, 뉴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12만 불인가 4인 가정에 12만 불까지는 챕터 7 완전 파산, 돈을 안 갚는 파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근데 거군요. 소득 수준이 조금 넘는 것도 챕터 7 네. 돈을 안 갚는 파산을 할 수 있는데 7장을 할 수 있는데 많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30만 불이다. 그러면 챕터 7을 못 해요. 그렇군요.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못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군요. 13장을 통해서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13장을 하면서 소득이 많은 13장을 하면서 네. 주택이 몰기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000불을 낸다. 몰기지를. 와.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비를 뺐을 때 소득이 30만 불이어도 남는 돈이 얼마냐를 보고 따지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100불이라면 6,000불 내고 끝내는 거고요. 설사 모기지를 10,000불을 낸다 하더라도. 하더라도요. 예,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 계산 방법이 있고요. 이제 네. 11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이 더 많은 분들은 11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되시는 네네. 분들, 빚이 더 많으신 분들은 또 챕터 11이라는 걸 하고 이게 개인 파산이에요. 이게 개인 파산입니다. 네. 그다음에 회사 파산은 네.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네. 7장과 11장. 7장, 예. 11장. 11장. 아, 같은 건데 예, 이제 13장은 개인을 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 개인 파산이 이거는? 13장이 있었죠. 근데 회사는 네네. 13장이 없고요. 없고 7장과 11장의 차이는 7장은 완전 파산이고요. 11장은 재조정이죠. 재조정이 그러니까 리오르가나이즈라고 해서 회사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을 경우에는 7장을 하는 거고 아, 회사가 계속 하고 싶으면서 채권자하고 조정을 하겠다. 빚을 준 은행들하고 조정을 통해서 낮은 금액을 어떻게 좀 연기해서 갚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구조 조정을 해서 회사를 회생하고 싶을 때 하는 게 11장인데 그래서 왜 뭐 대기업들 뭐 네. 크라이슬러든 뭐 비행사든 뭐 항공사든 간에 아, 파산했다고 해서 문 닫는 게 아니고 11장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그 그렇죠. 일부 나눠 갚고요. 다시 회생하는 거죠. 뭐 자각을 매각하다든지 내가 계속 주인이 바뀌는 그렇죠. 거죠. 주인이 바뀌거나 주인이 안 바뀔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11장 보통 뱅크럽시는 11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11장이고요. 그렇군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네. 7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네네. 거군요. 아, 알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또 시얼스가 문을 닫았는데 파산 네. 신청했는데 그게 41장이 되는 거군요. 네. 네, 생활상담 파산법 전문 김영숙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또 내용 이어가 볼게요. 생활상담 오늘은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가장 어려운 시기 김영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님의 오피스 주소는요. 뉴욕은 프레시 메도우에 있고요. 뉴욕 전화번호는 718-939-0700입니다. 뉴저지 사무실은 팰리세이즈 팍 460 벌겐 블러버드 체이스 뱅크 빌딩 내에 있습니다. 뉴저지 전화번호는 201-585-0700입니다. 방송 후에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은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생방송 전화 718-762-9300 카톡은 아이디 FM877 이용해서 질문 보내주시고요. 지금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이 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영숙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 듣기 전에 이제 그 개인 파산과 법인 회사의 파산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제 개인 파산에는 챕터 7, 13, 11 기업은 7과 11만 기업은 있고 7과 11만 있고 7장과 11장만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7은 똑같이 개인 파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전 파산, 문을 닫을 경우 완전 문을 닫는 파산 거죠. 신청과 동시에 문을 닫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웬만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완전히 문을 닫기는 어렵지 않아요? 가끔 있나요, 그래도? 닫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회생하지 않으려면 문을 닫는 거고요. 아, 예. 문을 이미 닫았거나 네. 파산과 동시에 닫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파산을 한국 말로 표현하면 파산 보호라고 그래요. 파산 보호 신청을 파산 했다. 보호 네. 신청. 그러니까 파산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아.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느냐?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파산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집에 경매가 된다든지 네. 직전이라든지 또는 가게가 쫓겨나기 직전에 파산 신청을 하면 스탑되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 모든 거예요. 것들이. 경매가 중지되고
퇴고 명령이 이제 안 나는 거죠. 그 예. 명령이 안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기업은 7과 11을 할 수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을 닫았거나 닫을 때는 7 실장 그다음에 계속 비즈니스를 하면서 회생하려고 할 때. 회생. 네. 그러니까 자각을 뭐 매각한다든지 또는 뭐 직원을 줄여서 또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빚을 어떻게 갚겠다는 플랜을 네. 계획을 법원에 내고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네.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유예하는 거죠. 돈을 달라고 하는 걸 유예하면서 갚아 나가는 프로그램대로 갚아 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군요. 최근에 이제 스몰 비즈니스 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네. 이 챕터 11의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11장이 그리고 그래요? 대기업들이 많이 하기 이건 때문에. 대기업들이 진짜 많이 많이 하는 하죠. 거. 그 대기업들이 이제 우리 뉴스에서 어디가 네.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챕터 11인 거예요. 그렇죠. 저번 뭐 꽤 됐습니다만 Forever 21도 그 파산 신청을 한인 분들이 했고요. 운영하시던 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한진해운도 미국에서도 파산 보호 신청을 했었죠. 아, 그것도 네, 챕터 그래서 굉장히 그때 11이에요? 힘들었습니다. 그 아. 파산하면서 챕터 7을 했는지 11을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하, 그때는요. 예. 어쨌든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 스몰 비즈니스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네. 스몰 비즈니스는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회생 절차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서브 챕터 5라고 해서 아, 또 그러니까 다른 게 있군요. 예, 그래서 11은 많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이면서 해야 되는 과정인데 네. 스몰 비즈니스로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과정을 좀 간략하게 해서 아, 채권단 그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네.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졌어요. 오. 그러니까 전에는 채권자들이 그 리페이먼트 플랜 그 돈을 내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걸 못 하는군요. 그런데 서브 챕터 5는 서브 챕터 예, 5. 채권단의 동의 없이도 판사의 역량에 의해서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니까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데 빚을 그러게요. 못 갚는 경우에는 챕터 11 파사 아. 보호 신청을 간편하게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서브 챕터 5가 생겼죠. 이런 것도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스몰이라고 무조건 완전히 그러면 문을 닫고 싶지는 않은 경우도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나의 젊음과 열정과 아이디어와 막 이런 걸 투자해서 만든 네네. 그런 가게를 매장을 그냥 완전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이 서브 챕터 5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챕터 그러면. 11을 간략하게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간략하게 할 수 있다. 훨씬 더. 근데 보통 대기업들은 이제 챕터 11을 하겠죠. 네,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요즘에 팬데믹 들어서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파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는 파산도 그 많이 시얼스라는 굉장히 오래된 그 백화점도 예, 문을 닫았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고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그 문을 닫는 회사들도 많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아, 스몰 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특히 이제 맨하탄에 뭐 맨하탄뿐만 아니라 많이 있지만 맨하탄에 네네. 그 세탁소나 델리 가게 하시는 분들, 한인분들. 네일 살롱 하시는 분들이 워낙 렌트가 높다 보니까 렌트가 그렇죠. 한 달에 뭐 16,000불, 2만 불 하니까요. 예. 한 1년만 밀려도 몇십만 불이거든요. 그걸 갚을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매출이 아직도 50%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줄어든 거에서 과거에 50%밖에 매상을 못 올리기 때문에 진짜요? 그래서 퇴거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현재 뉴욕 시티에서는 1월 15일까지 내년 1월 15일까지 해줬죠. 유예해줬고 자동으로 유예된 것은 아니고 그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고요. 네. 일단 선언서를 내야 되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랜로드가 이의를 제기하면 네.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그렇긴 게 하지만 네. 실제로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렌트를 못 냈다면 바로 쫓아내지는 않고요. 네. 그 1월 15일이 원래는 뭐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3월부터 해서 계속 연장된 거예요. 연장이죠. 매년 맞아요. 1월 10월에 15일이 아마 연장이 또 한 번 네네. 돼서 그 지금 1월 15일이 마지막일지 또 연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지금 뭐 그 건물주들이 그렇죠. 예, 강하게 항의하고 있기 헌법 때문에 소원도 하고 예. 쉽지는 않아 보이긴 네. 하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사이에 그냥 아예 파산 신청을 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군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어떻게 그 이제 어려움을 증명하는 거를 대응하는 해서 분도 있고. 그나마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점은 네. 본인의 어떤 판단으로 하시지만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렇죠. 뭐 집을 자녀한테 옮겨놓으면 괜찮다더라. 자, 이런 그런 많은 내용들이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그런 막 경우도 있잖아요. 이혼해 놓고 뭐 네, 제사 옮겨놓고 가짜로 이혼하고 뭐 맞아요. 그런 건 참 위험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불법으로 예, 위증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맞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분명히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주변 말만 듣지 마시고 김영숙 변호사님께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상담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뉴욕은 프레시 메도우에 있고요. 뉴욕 전화번호는 718-939-0700입니다. 뉴저지 사무실은 팰리세이즈 팍 460 벌겐 블러버드 체이스뱅크 빌딩 내에 있습니다. 뉴저지 전화번호는 201-585-0700입니다. 방송 후에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은 이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생방송 전화 718-762-9300 카톡은 아이디 FM877 이용해서 질문 보내주시고요.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이 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영숙 변호사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내 재산을 보호해 보겠다고 네. 거짓으로 이혼을 한다거나 네네. 이렇게 명의를 바꾸기 위해서인 네, 거죠. 네. 그런 일들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 분명히 있다. 네, 제가 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경우를 몇 번 봤는데요. 네. 손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안타깝게도 정상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었고 네.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불법적으로 하는 바람에 오히려 가질 수 있는 재산을 뺏긴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거를 그러니까 잘못 불법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네. 뺏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돼 있을 때는 보호를 받는데 네. 그거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면 오히려 그거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없어지면서 다시 이제 소송도 당하죠. 그걸 불법으로 받은 사람이. 아, 그렇죠. 네. 채권자한테 그 소송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채권자한테도 소송 당할 수 있고요. 파산 이외에도 사실 파산을 안 하더라도 네. 그거를 금지하는 법이 뉴욕, 뉴저지에 다 있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파산을 안 하시더라도 그 뭐 자녀한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임시 방편으로 잠깐 뭐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은 아니요.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오히려 파산을 하면 내 걸 지킬 수는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집 같은 경우 그렇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데 굳이 그냥 주변에서 그 집 다 날라가잖아. 네네. 명의 빨리 변경해 놓고 네. 뭐 가짜로 이혼해서 그 네네. 뭐 와이프 이름으로 해놓고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해주거든요. 예. 그 절대 들으면 다 안 지키는 되지.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에꼬리라고 하죠. 집을 팔았을 때 네. 몰기지든 홈 에꼬리, 라인 오브 크레딧은 이제 갚잖아요. 네. 그걸 갚고 나서 돈을 실제로 받는 수령액이 부부인 경우에 집에서 37만 불까지는 아, 지킬 수가 있습니다. 37만 네, 뉴욕은 불까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인데 네. 모기지를 다 지금 모기지가 꽉 차 있는데 모기지가 예를 들어서 60 어떻게 되나요? 2만 불 예. 정도 있다고 치면 예. 팔면 37만 불 정도를 받죠. 예. 그 집은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파산하면서 집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머지 62만 불의 모기지는 털어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이건 뭐예요? 모기지는 집에 걸려 있기 때문에 파산해도 못 지우고요. 아. 2차, 1차 홈에거리는 못 지우고요. 네. 다만 집을 팔아서 37만 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빚 10만 불 크레딧 카드는 지워주면서 집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 37만 불까지는 네. 아, 지켜준다. 자산 가치 37만 불까지는 그 파산법원이 건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그 집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거군요. 만약에 100만 불짜리인데 몰기지가 하나도 없다. 네, 그럼 좀 다른 얘기죠. 그건 다 못 그거는 이제 지킵니다. 100만 불짜리는 네. 못 지키고. 아, 뉴저지는 뉴욕과 좀 달라서 네. 5만 불 정도밖에는 안 지켜줘요. 너무 적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예. 37만 불과 5만 불은 네, 차이가 납니다. 아, 뉴욕은 그래 웬만한 집들은 지키시겠는데요? 그렇죠. 뭐 네. 집을 팔아서 37만 불 이상 받을 수 있는 집 빼고는 네, 대부분 네, 다 대부분은. 모기지가 많이 차 있거든요. 예. 그 정도는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파산법 전문 김영숙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그 카톡 아이디 FM877 이용해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질문 먼저 하나 받아볼게요. 지난 2016년 6월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챕터 7 했는데요. 7년이 지나면 파산 신청한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나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크레딧 뷰로라고 하죠. 그뭐 엑스페리언이나 트랜스유니언 이런 그 크레딧 보고하는 회사가 3개 있습니다. 유명한 크게 3개 있죠. 예. 그 회사에 잘못된 정보를 지워달라고 하는 거는 합법이에요. 예. 그러나 정확하지만 나쁜 기록을 지워달라고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사실은. 이건 그러면 삭제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파산했다는 기록을 삭제를 못 한다는 거네요. 10년이 걸려요. 10년이에요. 보통 다른 빚들은 나쁜 기록은 7년이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파산 기록은 10년 동안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크레딧을 교정해 준다는 몇몇 회사들이 예. 정확한 기록을 거짓말을 통해서 손님의 사인을 대신하든지 손님을 거짓말을 하게 해서 파산을 안 했다고 주장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불법입니다. 어머. 네. 그런 경우가 있군요. 자, 그러면은 10년 동안 나와 있으면 뭐 어떤 이제 불이익이 있느냐? 네.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왜 네. 굳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복이 되거든요. 크레딧 스코어가. 네네. 그러니까 파산 기록이 있다고 해서 크레딧 카드를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쵸. 집을 못 사는 것도 아니다. 물론 바로는 못 삽니다. 파산 직후에는 그때 못 사지만 1년 안에 2년 안에 2년 뒤에 제가 700점까지 올린 분 봤고요. 맞아요. 또 3년 뒤에 집산 분도 봤기 때문에 마치 기록이 남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뭐 연봉이 1밀리언이어도 상관없고요. 100만 불 받아도 상관없고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쁜 기록이 있다고 해서 크레딧 스코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네. 그러니까 파산 기록이 나의 크레딧 스코어에 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지만 네. 파산 기록이 회복이 되고 네. 파산했던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남아 있다고 해서 처음 1, 2년은 몰라도 나중에 8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2년 네, 동안은 네. 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8년 동안은 전혀 문제되지 전혀 않아요. 문제되지 않는다. 네. 물론 이제 처음 파산하고는 좀 한 1, 2년 동안은 그런 회복 회복을 기간이 해야죠. 예. 필요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괜찮다. 네. 그러니까 파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에 오,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고 네, 그걸 뭐 굳이 지워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없고.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자동으로 지워져요? 네. 이건 본인이 이제 직접 뭐 지워달라 안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16년 6월에 하셨으니까 2026년에 지워지는 거고요. 26년까지 그다음에 기다리시겠네요. 지금 벌써 좀 되셨죠? 크레딧 카드 만들어서 크레딧 스코어를 쌓아 나가시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죠. 그걸 그러네요. 먼저 하셔야 벌써 됩니다. 7년 지나셨으니까 이제는 뭐 충분히 그거를 회복하실 수 있을 기간이고 괜히 또 이거 억지로 지우신다고 그 크레딧 조정하는 회사 찾아가시면 안 되겠네요. 그게 이제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그러게요. 거예요. 예. 네, 이런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파산 신청 자격 요건들 중 하나가 소득 금액인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혹시 채무액 총액도 자격 요건 중 하나인가요? 예컨대 채무액 총액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파산 신청 자격이 안 되나요? 이러셨어요. 아닙니다. 아니요. 챕터 7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요. 네. 완전 파산이죠. 네. 그 채무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3장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13장 개인 파산 13장이 그 채무 상한선에 걸리면 11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다 할 수 있네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개인 파산 중에 제일 높은 이제 기업 파산 말고 네. 개인 파산 중에 600만 불 하신 분도 봤어요. 와. 네. 그냥 순순히 개인 빚입니다.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빚이 아니고. 어떻게 개인이 600만 불을 예, 능력 빚을- 있으신 분인데 와. 어쨌든 그분이 600만 불 파산해서 하셨군요. 대부분 지웠죠. 그건 챕터 11으로 하셨겠네요. 네, 그분은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우고 얼마는 못 지웠죠. 야, 그러면 채무액 총액은 전혀 영향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치지 않는 거고. 예, 근데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소득 금액은 챕터 13이냐 11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13이냐 7장이냐를 결정하는 건데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뉴저지 같은 경우는 4인 가정 기준으로 12만 불인가 13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넘어도 챕터 7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또 조건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단은 본인의 소득 수준이 가정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고 비교해 보면은 뭐 파산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13장도 가능한 가능하고 거네요. 한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무액 한도라는 건 없다는 거. 한도액은 없고 소득 수준도 소득이 일정 금액 안에 다 들어가고요. 만약 그게 좀 넘더라도 7장을 못할 뿐이지 13장이나 11장을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그 한도는 전혀 없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변호사님 600만 불까지 해보셨다니까 개인으로는 좀 개인으로 좀 엄청 드문 크네요. 경우가 있죠. 예. 예. 비즈니스랑 관련이 없는 빚이 네, 전혀 경우가 걱정 안 있어요. 하셔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번 달에 페이오프가 끝난 차가 있습니다.
챕터 7을 생각하고 있는데 챕터 7은 차값이 5,000불이 넘어가면 지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산을 하기 전에 차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제 직계 가족 말고 외사촌한테 팔던가 아는 지인한테 차를 팔아도 되나요? 하셨어요. 일단은 파산 전에 재산을 이제 이동시키는 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요. 정상적으로 판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차값을 제대로 받고 팔았으면 돼요. 근데 네. 대부분은 못 지킬 것 같아서 이름만 바꾸는, 명의만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권리만 아무래도 돈을 안 받고요. 가족한테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서류에 뭐 매매가 된 것처럼 쓰지만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차는 뭐 뉴욕인지 뉴저지에 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값에서 예. 이 경우 이제 빚을 다 갚으셨지만 빚을 빼고 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통 17,000불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17,000불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페이오프를 하셨다 하더라도 중고차 가격으로 했을 때 마일리지까지 다 계산해서 차값이 17,000불. 예, 순수하게 17,000불까지 17,100불까지는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차값이 감정 결과 18,000불이 나왔다. 네. 17,100불까지는 되니까 900불 넘어가잖아요. 네. 보통 법원이 그냥 킵하라고 합니다. 그냥 가지라고. 진짜 왜냐하면 그 그걸 정도는. 강제 경매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뭐 900불 내라고 해도 안 낸다 그러면 그냥 가지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 17,000불이면 중고차 가격이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 대부분 이제 그 3, 4만 불, 5만 불짜리 자동차는 론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중고차는 구매 직후부터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경우 차를 그냥 지키면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지키는군요. 네. 그러니까 론은 안 쳐주는군요. 그거 빼고. 그러니까 론 값을 빼고 나는 걸 같이 하는군요. 보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그렇죠. 론이 남아 있는 경우가 네네. 많으니까 17,000불 정도면 대부분의 차를 지킬 수 있다는 거. 굳이 팔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아니죠. 제 얘기는 차값, 순수 차값이 17,000불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죠. 예, 내가 론이 없는 가지고 차. 있으니까 네. 굳이 막 이렇게 명의 바꾸고 뭐 누구한테 파산하기 전에 팔려고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차값에서 론 빼고 나서 17,000불까지 지킬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17,000불짜리 차랑 지금 론을 다 페이업하셨다고 했죠. 네. 만약에 누구한테 팔았죠. 예. 그럼 17,000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7,000불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고요. 아, 17,000불은 다 못 지킵니다. 갖고서는 파산을 못 해요. 오히려 그거를 내가 돈으로 갖고 있으면 13,000불까지만 지켜줍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차를 갖고 계시는 게 낫겠네요. 차를 갖고 있는 것이 더 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못 지킨다고 생각하는 재산은 확인을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중고 시세가 12,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되는 네, 것 그러면 같아요. 상관없네요. 상관없으시네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못 알고 있는 네, 정보가 너무 네, 많으셔서 많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이거 파셨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네네. 안 파셔도 되겠네. 지인한테 그렇죠. 지금 팔겠다는 거잖아요. 뭐 파시는 건 자유지만 파산 때문에 팔 필요는 없는 거죠.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17,000불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뉴욕 뉴저지는. 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저희가 거래하는 컴퍼니에서 대금 결제 기간이 지났는데도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변명만 하다가 결국 11월 6일 뱅크럽 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대금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얘기 들은 바로는 6개월 이내 물품 대금에 대해 파산 제외 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러셨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챕터 7 기업이 챕터 7을 했든 11을 했든 두 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이제 재산을 나눠주거나 빚을 갚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이 없으면 이제 못 받지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클레임, proof of claim이라고 하는데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채권자로 그 신고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파산 신청서에 써 있다 하더라도 네.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는 그 서류를 법원에 보내지 않으면 법원은 뭐 얼마를 회수했든 간에 그 사람한테는 돈을 안 줍니다. 꼭 그거를 보내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는 일단 전체 금액을 받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 6개월 동안에 물건을 줬는데 네. 그 물건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예, 그거를 그 물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물건으로. 있습니다. 네, 물건인 경우에 그걸 판 경우가 아니고요. 아니고 물건인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고 네. 대금은요. 못 받은 거. 금액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거기 만약에 근데 등록은 해놨지만 네. 뭐 회수한 금액이 뭐 많지 않아서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네. 채권자의 그 채무 비율대로 네.
큰 그쵸. 채권자가 더 많은 비율로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금액을 받을 사람은 좀 적게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네. 돈을 나눠 뭐 개인 파산이든 기업 파산이든 파산을 누가 했다고 하면 네네. 돈을 빌려줬거나 돈을 받을 게 있는데 파산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파산은 그렇죠. 파산 신청서를 검토하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알기로는 그 파산 신청한 사람이 가게가 있었는데 기입을 안 했다든지 여기 신청서에 넣지 않았다든지 네. 최근에 뭐 집을 아들한테 넘겼다든지 뭐 자녀한테 이런 걸 아시면 그걸 가지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그래서 있군요. 파산 신청서에 거짓이 있거나 재산을 네. 은닉한 게 있으면 파산 자체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런 경우는 빚이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채권자로서의 그 권리는 파산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파산하시는 분도 내가 파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신 그렇죠. 재산을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과정에 허위소를 낸 경우 가짜 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빌렸다든지 네. 돈을 빌린 다음에 캐시로 다 빼서 개인적으로 그냥 어디다 썼는지 증명할 수 없다든지 네. 세 번째가 파산 신청서에 거짓말로 썼다든지 뭐 부부가 같이 살면서 별거 했다고 쓴다든지 재산을 있었는데 없었다고 쓴다든지 뭐 이런 네. 경우는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해서 파산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 있군요. 네. 그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네. 이 민사인데 파산은 민사인데 재산을 은닉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뉴저지에서 예. 그 프로그램이 와이프인가요? 무슨 예. 그 리얼리티 쇼가 있었는데 네네. 파산 신청하고 방송에 나와서 내가 어떤 회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거를 본 법원 관련자가 그거에 대해서 기소해서 결국 받아냈어요. 받아낸 것뿐 아니라 감옥에 갔죠. 감옥을 갔어요. 예, 거짓말을 네, 그래서 했으니까. 파산을 하는 분이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듣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우선은 뭐 일부라도 회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렇죠. 먼저 본인이 채권자라는 걸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됩니다. 네. 예, 아무리 편지를 받았어도 노티스를 그렇죠. 받았어도 예. 본인이 등록을 해야 돼요. 서류를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이분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회사의 파산에 대해 몇 가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조그만 규모의 Scorp으로 된 회사의 활동이 부진해서 파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파산하게 되면 오너로 등록된 개인은 회사의 부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지. 두 번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당해 연도의 세금 보고 처리는 언제 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파산 신청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S코퍼레이션이라는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그 세금을 좀 감면받을 수 있는 그 신청하는 그 구조의 문제인데요. 질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첫 번째, 예. 두 번째부터 질문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세금 보고를 어떻게 될지. 언제 어떻게? 파산을 통해서 지은 빚은 예. 세금 그 지은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내가- 얘기는 네. 파산 이외에 은행과 협상해서 일부를 지워줬거나 또 모기지도 감면해줬거나 한 경우에는 그걸 다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일단은. 감면된 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 회사랑 3만 불짜리를 2만 불을 지워주기로 했다. 그럼 2만 불이 소득으로 보고하고 그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파산으로는 100만 불을 지웠던 200만 불을 지웠던 소득으로 보고를 안 합니다. 소득세를 안 내요. 그럼 파산 신청하면 안 하는 거네요? 1099C라는 게 오기는 오는데요. 네.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표시가 돼 있죠. 그럼 세금 보고 안 하셔도 되겠네. 네, 그래서 집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네. 포기하고 나서 은행이 그걸 돈을 안 내면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세금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 파산을 하는 경우에 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챕터 7을 하는 경우가 있고 11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을 닫는 경우에는 7을 하셔야 되지만 네. 회사 파산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꼭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 파산은 꼭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문을 닫고 정리하시는 단계가 필요하지 챕터 7을 하면 회사에 대한 모든 재정을 법원에 다 리포트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회사 파산, 챕터 7 파산은 빚이 지워진다는 개념이 없어요. 회사는 또 다르군요. 네, 회사 파산은 빚을 지워주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회사를 갖고 있으면 개인하고는 원래 책임이 좀 다릅니다.
아, 좀 다르시군요. 네네. 그래서 원래 그런 파산을 부분이. 하시든 안 하시든 개인의 채무와 책임과 회사의 채무가 음,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렇게 같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좀 법적인 건데요. 네. 퍼스널 개런티한 경우는 당연히 개인이 책임이 있지만 뭐 리스에 사인했다거나 그 외에는 회사 채무는 회사 채무고 개인 채무로 자동으로 오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은 회사의 부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나요 하셨는데 벗어나는 게 가능한 거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퍼스널 개런티를 했다면 어. 회사 파산과 상관없이 개인 파산을 하시는 계산 게 맞죠. 파산으로 하는 게 더 맞다 그런 거. 네. 회사 파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다음 그렇죠. 시간에 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겠네요.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